예, 조기 대선 날짜가 6월 3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당일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각 당의 입장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편 이번 주 대선 잠룡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고 선관위가 구성되는 등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윤 전 대통령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어제 두 번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좌절하지 말아라,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다. 이거는 조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메시지는 그 대상이 국민 변호인단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거리에서 광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고자 아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던 분들이죠. 그분들이 그 헌재 결정 파면이란 그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겠다,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워딩 자체가 좌절하지 말고 같이 있겠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내놓은 첫 번째 메시지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다. 많이 부족했는데 저를 지지해 주셔가지고 깊이 감사드린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헌재 결정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과도하게 도리어 저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수용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소한의 명예회복의 마지막 기회마저도 스스로 걷어찼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계엄과 내란 시도를 통해서 남 탓과 망상에 빠져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승복 없는, 즉 사과나 반성 없는 지지층용 메시지만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극렬 지지층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리스크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한 단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메시지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저희도 앞선 속보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6월 3일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정해서 알릴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60일을 꽉 채운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란의 어떤 그 속에 있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 전국을 보면서 국민의힘을 좀 공격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전략이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일단 헌재 결정을 통해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받게 됐습니다. 파면이란 결정을 됐죠. 근데 헌재 결정문을 봤을 때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 책임을 요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과도한 탄핵 남발과 입법 남용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줄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위법의 의혹만에 근거하여 탄핵 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혹만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30번째 탄핵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과가 대통령 빼고는 다 기각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당신은 뭔데?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란이라는 어떤 프레임 속에서 지금의 전국을 국민들에게 이런 전략을 쓰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과연 대한민국을 누가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가, 통합적이고 안정적이고 뭔가 경제를 했을 때 성장을 누가 이끌 것인가, 그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3일 이제 화요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하루빨리라도 대선일을 확정해서 알려라라고 압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6월 3일에 학사 일정 이야기도 나와서 언제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헌법에 그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또 고리가 됐을 때 다음 선거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날 다소 일정이 있더라도 그 마지막 시한인 6월 3일 날로 잠정적으로 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 당의 정치 시계도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지금이 이제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당사자죠. 계엄과 내란 이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가 여전히 승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에 따른 지지층들의 집회라든지 또 영향력 행사 시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손절을 하고 그리고 대선의 어떤 그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뭔가 처리 안 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이 결국은 이런 상황으로 치러진다면 소위 계엄, 내란, 옹호 세력에 대한 심판론으로 가는 그런 상황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런 점이 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를 놓쳤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선거를 시작하기 전이라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의 과감 선 정리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선을 시작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60일이라는 이제 시간이 이미 카운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그 사이에 각 당마다 경선도 해야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 개헌 투표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개헌에 대해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조기 대선에서의 현실성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그때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문재인 당시 후보만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적폐청산이 국정과제 1호였습니다. 내내 적폐청산이었죠. 어떻게 보면 진영이 고착화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5년 동안 뭐가 좋아졌습니까? 상대를 악마하고 그야말로 씨를 말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뭔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죠. 그 사이에 또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내로남불 속에서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대한민국은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왜 그럴까요? 그거는 뭐냐면 본인이 권력에 가까웠을 때 본인의 어떤 희생과 그런 어떤 이익을 좀 줄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걸 한번 해보자. 그런 과욕과 욕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보여주는 어떤 행태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또다시 그 어떤 상황에 임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소위 말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잡게 된다면 뻔히 보입니다. 이번엔 적폐청산 시즌2 내란 청산이란 이름하에 상대를 악마화하고 상대의 어떤 보수 괴멸을 통해서 본인들의 장기 집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보십시오. 입법권만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와 사실상 행정부 마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통령 권력까지 가서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본인 말대로 이미 헌법 84조 관련해서 임기 중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는 씀에도 불구하고 다수설이란 얘기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분 입장에서 내려올까요? 뻔히 보이는 수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점을 통해서 개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반개혁 세력 때 국민을 위해서 임기 단축 3년을 통해서 4년 중임제를 통해서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개혁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뭐 우원식 의장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은 믿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 다 동의를 했어요. 항상 논란이 되는 거는 시기와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의 시기에서는 왜 이게 현실성이 없냐? 앞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대선 구도를 호원 세력 대 개헌 세력으로 이렇게 지금의 어떤 그 계엄, 내란, 옹호 세력 심판론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대선의 흐름을 개헌 세력과 호원 세력의 대립으로 어떤 그 유리하게 대선 구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개헌 요구다. 이렇게 민주당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개헌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정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개헌에 찬성하게 만들려면 명분을 주고 퇴로를 줘야 됩니다. 어떤 명분을 줘야 되느냐? 국민의힘, 즉 개헌의 합의의 한 축인 국민의힘이 개헌과 내란 세력과는 완전히 선을 끊다. 그리고 정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과와 반성 없이 어떤 이번 대선에서 뭔가 지층 결집만을 위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좀 뭔가 판도를 갖다가 판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시도로서 이런 그 계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면 민주당이 여기에 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개헌의 명분 그리고 개헌의 현실성을 갖다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 진정성 이것이 전제돼야 된다. 그래야지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먼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에서도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시선이 쏠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 나온 내용이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는데 조기 대선 전에 뭐 개헌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주장이 정대철 헌정회장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앞서 보도를 통해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상황, 추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제가 볼 땐 비겁한 변명입니다. 국민의힘만이 개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비명 쪽에서 개헌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 이재명 대표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통해 가지고 그 권력을 같이 하고자 하는 친명 그룹만이 이거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는 사실 그 우원식 의장의 어제 어떤 기자회견에 대해서 진정성을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2년도에 개헌하겠다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 임기 단축을 통해서 4년 중임제 얘기하고요. 결선 투표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4년 중임제 관련해서 본인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5년을 하고 싶은데 1년을 줄이기도 싫은 거고 뭔가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임기 단축을 2년을 또 줄여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좀 복잡하죠. 근데 저는 지금의 우원식 의장이 이재명 대표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을 통한 개혁 세력과 개헌을 안 하고자 하는 반개혁 세력과의 그 어떤 구도 싸움에 있어서 일종의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저는 사실상 이게 이렇게 판을 깔았지만 이재명 당내에서도 이렇게 혼선이 있고 그리고 자꾸 저희한테 뭐 진위가 뭐냐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하고 싶어요. 저희 진위는 하자는 겁니다. 국민과 함께. 그런 어떤 이런 혼란 상황에 있어서 일정 부분 아주 간단한 거 정대철 그 헌정이 회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책임 총리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소야대가 국면에서 책임 총리제 이게 개헌에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개헌이란 얘기를 테이블을 딱 하는데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반대한다,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책임 총리제 아주 간단한 이런 걸 통해서 개헌이란 이름으로 나는 개헌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복잡하네 하면서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서 어제의 판을 보여준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의심까지도 드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권력 구조의 어떤 변화 요것만을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하자. 이 얘기는 사실은 뭐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 얘기를 했었고요. 이재명 대표도 원포인트 개헌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항상 바뀌어왔다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원포인트 개헌이 과연 이번에 계엄과 내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문제는 저는 6공화국이 이제 6공화국 헌법이 어떤 효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한 7공화국의 헌법에 기초가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까지의 권력구조 변화, 이거는 단순한 원포인트 개헌의 주요 내용이었을 뿐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래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헌법들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결선 투표제 또는 대통령제냐 아니면은 중임제냐 연임제냐 의원 내각제냐 요것만 이야기하는 개헌으로서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점에서 2달이라고 하는 시간, 그 2달 중에서도 사실상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보름이나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 내에 7공화국을 위한 헌법을 만들 수 있겠냐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런 점에서 현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은 6공화국 마지막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될 거다. 그리고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헌의 방향과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개헌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정말로 성장과 자유라고 하는 그런 담론을 담아낼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권한을 접었을 때, 권력을 접었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온다고 보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온전하게 5년을 다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헌의 논의를 통해서 제일 좋은 거는 국민 투표를 위해서 뭔가 확정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십시오. 국민들이 봤을 때 이 개헌의 진정성이 과연 누구한테 있는지 이게 대선 조기 대선 과정에서 분명히 국민의힘 쪽의 후보들이 얘기하는 개헌의 어떤 담론과 민주당이 얘기하는 개헌의 담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개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제일 좋지만 차선책은 뭐냐? 정책이나 여러 가지 어떤 비전을 통해서 개헌에 대한 진정성,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호응 세력이냐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개헌을 통해서 8.7 체제를 극복해서 더 이상의 적대적 공생관계, 진영의 고착화를 막는 그런 통합적 리더십을 구현하는 정치 세력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이 어느 정도 이제 변수가 될지 저희도 좀 지켜보겠고요. 각 당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요. 교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기회다. 사과와 반성을 지금은 보여야 할 때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현 지도부를 재신임하기로 했고요. 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이제 내정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등산을 가는데요. 이 산이 아니면은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산을 가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산에서 농성하면서 이 산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계엄 내란의 이 사태, 탄핵 사태 속에서 국민의힘이 계엄은 반대하지만 계엄이 일으킨 그런 계엄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한다라는 논조였습니다. 그리고 탄핵은 안 된다라고 하는 논조였고요. 막상 탄핵이 파면이 결정되고 나자 그 분풀이를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내쫓아내는데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계엄과 내란을 옹호한 세력으로 볼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정당으로 볼지 그런 점에서 지금 지도부 재신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 내쫓는 거 방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공격하고 린치가 하는 걸 방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 공격당하고 있는데 어떠한 반성도 사과도 옹호도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는 했지만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또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에서 징계를 한다던가 이런 얘기는 아직도 없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의 그 지도부 유지가 과연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또 대선 이후에까지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한 물음표를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이런 스탠스로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결국은 계엄, 내란, 옹호 세력 심판론이라고 하는 대선의 흐름을 바꾸지도 못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대선을 패배한다면 결국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은 해체되고 재창당하는 정계 개편의 수순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고민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보일수록 저는 원칙론적인 측면 그리고 원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산이 아니다 하산하고 다른 산으로 가야 된다라면서 뭐 예시로 든 게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뭐 탈당, 뭐 징계, 김상욱 의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제명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까지요. 지금 당에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어제도 네. 사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이 정도 이견이 없으면 그게 정상일까요?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결정은 수용하지만 이 부분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제가 볼 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역설적으로 다행스러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유일체제의 어떤 화석화된 민주당이 아닙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죠. 거기는 비명 행사시켜서 더 이상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통합적인 리더십을 보이다가 검찰과 짠짓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한 정당에 같이 있겠어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께서는 공공연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김문수 장관, 홍준표, 그다음에 오세훈, 그다음에 뭐 한동훈 전 대표까지 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이분들의 탄핵에 대한 입장도 다양합니다. 모든 국민의 어떤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고 질책이 있고 그리고 미래를 비전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탄핵이 된 마당에 파면이 된 마당에 하루 이틀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한다? 그건 정리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입막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대통령의 탄핵 파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만도 있을 수 있죠. 왜 당신이 투표를 해가지고 탄핵을 시켰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탄핵에 찬성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한 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떤 비판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자꾸 이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를 키우는 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뭐 내란죄 내란 처벌법 같은 걸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란 거 알지 않습니까? 헌재 결정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파면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민주당의 준엄한 어떤 질책도 있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수 진영 이제 잠룡들 언급해 주셨거든요.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을 했는데 후보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거나 아니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관련해서 좀 폭발적으로 뭐 여러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시기적으로는 내일 결국은 이제 대선일이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모든 정당들이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이 줄을 이을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벌써 뭐 많은 수가 출마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많은 후보들 중에 소위 말해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쏠림 현상이 있더라도 이게 사실은 소위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 지지층이 이게 괴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개헌 내란 탄핵 시기를 거쳐오면서 국민의힘이 일반 국민 여론과 괴리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지지받는 분과 일반 국민에게 지지받는 소위 말하면 잠정적인 대선 후보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도 어떤
국민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뭐 유승민 전 대표가 근데 저희가 여론조사는 네, 이제 뭐, 생략을 하고 이야기를 네, 넘어갈게요. 뭐 그런 선호도를 보이는 반면에 또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데서는 김문수 장관이 또 선호도를 보이기도 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해서 주인 없는 산속에 후보가 되기 위해서 나섰지만 과연 이 괴리감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라고 하는 합리적 보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극우 후보들과 과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결과가 나온다선 치더라도 경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선 치더라도 소위 말해서 보수 지지층의 결집력 있는 그런 응집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점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는 모든 대선 후보들의 가장 공통된 고민과 국민의힘이 고민이 아닐까. 과거에 탄핵됐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다음 대선에서 중도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가냐 국민의힘이. 개헌과 내란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중도 확장성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의힘은 해법을 못 찾고 있고 각자 도생의 길로 지금 후보들만 난립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짧게만 이건 부탁드릴게요. 결국은 탄핵의 후폭풍입니다. 이 탄핵의 후폭풍을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 여론과 괴리된 채로 이제까지 스탠스에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이런 변화 없는 전당대회의 결과가 과연 국민들을 대선에서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이고 숙제라고 보는 거죠.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탄핵 후폭풍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 지지층의 괴리감이 있다.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이 과거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내란, 탄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통해서 파면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니 국민의 손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까지 돼서 일단락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거기 가서 뭔가 관심을 둘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조기 대선이란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과거에 얽매여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올가매가지고 뭔가 한다? 그게 과연 먹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없음에 대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 대통령이 탄핵돼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그리고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른바 잠룡들이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수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중도 보수를 참칭하셨죠. 그래서 성장도 얘기했습니다. 잘사니즘 얘기를 했는데요.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얘기를 하셨잖아요. 52시간 예배해가지고 이거 왜 안 되냐 이렇게 호언장담하셨다가 민주노총 만나고 와가지고 흐지부지 되지 않았습니까? 입 싹 닦았습니다. 성장 얘기하면서요. 삼성전자 6개 정도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듭니까? 규제, 발목 잡고 있는 그 규제 관련해서 그런 52시간 예배 없애지 못하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지금의 어떤 키워드, 시대 정신이 뭘까요? 통합입니다. 그리고 성장입니다. 근데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말로 이루어집니까? 아니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발목 잡는 반기업적, 반시장적 이런 정책만 안 해도 그런 입법만 안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 충분합니다. 그리고 신뢰라는 게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 어떤 말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가 될 사람이 뭔가 비전, 정책, 공약을 얘기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과 힘의 당원들의 어떤 지지와 국민의 지지 제가 볼 때 같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잘 보십시오.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21년 7월 달에 대통령 모시고 제가 서문시장을 갔습니다. 그때 그 당시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제가 그랬죠. 저렇게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시니까 기분 좋으시지 않냐고 했을 때 당시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날 지지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바꿔달라는 거다. 정권 교체해달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볼 땐 과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됐을 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과연 견제가 이루어질까? 그리고 반시장적이고 기업적인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성장이라는 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 사람들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발언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개헌의 동력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파면 판결로 인해서 여론이 급속하게 사실은 뭐 어대명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필요성 때문에 계속 공감해 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고 있지 않고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개헌과 내란을 옹호했던 거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사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분위기를 갖다가 대선에서 호도하기 위한 개헌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요구들을 갖다가 지금은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대선 이후에 개헌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 결국은 이런 그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전제돼야 될 국민의힘의 진정성, 개헌의 진정성 이 부분이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이런 그 지금의 결정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또 시기적으로 너무나 한계가 있다. 좀 이것 때문에 결국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서 개헌은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뭐 같은 입장을 네. 들으셨습니까? 저는 반대 입장이긴 한데 예. 저희 이재명 대표 보면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추경에 관련돼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5만 원 본인이 민생회복지원금 굉장히 고집하다가 25만 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전 국민. 그러면서 소비 쿠폰으로 25만 원에서 13조 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얘기했죠. 기초생활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관련해서 25에서 50만 원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게 민주당입니다. 일단 추경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개헌 관련해서 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내란 종식의 기준이 과연 뭡니까? 내란 종식 대통령 파면이 됐습니다. 내란 뭐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 뭘 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국민의힘을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까? 아니 저는 내란 종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 끊임없이 내란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표결됐을 때 이제 표결이 됐으니까 헌재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헌재 관련해서 40의 후보자 넣으려고 어떻게 무리수를 뒀습니까?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상 내란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란 종식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개헌에 대해서 하기 싫다고 그냥 얘기하십시오. 할 마음이 없잖아요. 왜냐?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사람이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헌 관련해서 본인은 관심이 없다 얘기하십시오. 그냥 은근슬쩍 5.18하고 개헌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류가 아닌 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해지고 그다음에 저는 본인이 개헌 싫다고 하면 개헌 싫다고 얘기하십시오. 그게 국민에 대한 솔직하게 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 발언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듣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 대세론 기류 속에서 비명계 움직임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지금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선 출마를 이제 선언하게 되고 그외 뭐 여러 주자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좀 견제할 만한 당내 인사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뭐 일각의 여러 분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번 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순간 사실상 비명계의 어떤 그 출마 가능성 또는 선전 가능성 이거는 사실상 이제 거의 무력화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가장 사법 리스크야말로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대선으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었는데 그 사법 리스크 중에 대선 전에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또 탄핵이 결정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길목이었거든요. 거기서 무죄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지금 앞서서도 이제 개헌론 얘기를 비명계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럼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가장 큰 1등 공신이 누구냐? 선거운동의 1등 공신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아까 내란 종식이 뭐냐고 그랬는데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거, 온 국민이 명백하게 두 눈으로 지켜본 위헌 위법적인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게 탄핵이었습니다. 그 탄핵을 갖다가 당론으로 반대했고 그 당론을 부정하고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직도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것이 잘못했음을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얘기하면서 다른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만약에 국민의힘이 탄핵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고 또 지난 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위협적인 그런 그 사실상의 협박에 가까운 그런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이 없었다라면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연 호응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과 없는 이번 결정에 대한 구렁이 담는 듯이 넘어가는 그 태도가 가장 큰 저는 동력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태도와 인식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부가 사과를 했습니다. 분명히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수용을 했다고 봐요. 물리적인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구나. 그게 기준인가요? 내란 종식, 이 내란이란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대통령이 파면이 됐지만 내란 수괴 혐의로 해서 형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내란 수괴라고 헌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본인은 수많은 관련해가지고 무죄 추정 원칙을 얘기하면서 1심에서 유죄까지 나온 분이 그러면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딱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내란 종식이라고 하면 과연 내란 종식의 그 끝은 뭡니까? 막말로 국민의힘을 해체시키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분명하게 내란 종식의 그 선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란 얘기를 할 겁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다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언제까지 내란 해서 지금의 혼란의 상황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이 혼란에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기 대선에서 전 분명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움직임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 진영에서도 공동 대선 후보를 선출하자 국민 경선제죠. 오픈 프라이머리를 거듭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도 다시 이야기가 나왔고 앞서 지난달 3월에도 이미 주장을 했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좀 필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 거라고? 민주당에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왜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 가질 수 있거든요. 이 개헌의 본질은 뭐냐면요. 권력을 나누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가 다 가질 수 있는데 입법 권력까지 가졌는데 내가 행정 권력 가졌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과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선거 과정에서 내가 내 위주로 해야지만 내가 그 권력을 가졌을 때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대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연대 한쪽의 권한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필연적으로 개헌에 대한 사실상의 개헌의 어떤 권력 분점이 가능한 쪽이 국민의힘입니다. 잘 보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독주할 겁니다. 그럼 이분이 대통령 되면 어떨까요? 뭔가 나누겠습니까? 권력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압도적인 1위 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개헌이라는 걸 통해서 교통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유력한 1등 주자는 2등과 3등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장관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개혁 신당과의 어떤 관계 속에 거기에서 정권 재창출에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면 그쪽의 권력을 나누겠죠. 이게 사실상의 개헌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오늘 분명하게 본인이 개헌을 발로 찬 이 입장에 대해서는 큰
실책이다. 저는 이렇게 조국혁신당에서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의 후보가 될 것인지 아니면 헌정수호 세력 전체의 후보가 될 것인지를 좀 민주당에서 잘 헤아려야 한다라고 밝혔거든요. 과거 민주당의 역사에서 대선 때마다 후보 단일화는 빠지지 않는 종목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후보 단일화 결국 못해가지고 대선 패배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였는데, 근데 이번만큼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소위 말해서 4명의 분위기가 너무 확실하고 소위 말해서 1대1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절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민주당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수 진영에서 반 이재명 연대, 반 민주당 연대, 후보 단일화, 이게 민주당에서 일어날 가능성보다는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거다. 좀 그런 점에서 후보가 없는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목소리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민주당의 후보를 뽑고 이후에 다른 정당들의 지지를 받아내는 그런 과정으로서 당대당 후보 단일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주도권도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분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후보 단일화, 오픈 프라이머리, 이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민주당이 후보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소위 야권 후보 단일화, 이런 과정을 거칠 과정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훈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